지난 10월 21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이 갬블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논란이 되었죠.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 때문이었는데요. 투자자가 본인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이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을 불안전 판매한 책임이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이런 상황을 방관했던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교양 수준으로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감원장님이 적법하게 출시된 파생상품을 갬블이라고 표현한 게 좀 무리수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파생상품이 갬블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전에서 파생상품 검색해 보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의 금융상품, 농수, 축산물 등의 일반 상품 등도 가능하며 신용위험 이외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막 뒷골이 땡기죠.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은요, 말하자면 금융상품을 활용한 스포츠 토토 같은 거예요. 자, DLF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독일 금리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수익을 가져가고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이 생기는 구조의 상품을 샀다가 독일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마이너스가 커짐으로써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었어요. 당한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스포츠 토토의 비유를 해볼게요. 독일 축구팀이 어디 원정 경기를 나갔어요. 독일 국민이라면 경기에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슬프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 이긴다에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국민이 아니라도 독일이 지면 기분이 안 좋겠죠. 이게 이번 DLF 사태의 손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독일이 진다에 돈을 건 분들이라면 독일 축구팀이 지는 게 슬플까요? 자, 다시 DLF로 돌아와서 독일 금리가 견조할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받는 이자는 두 자릿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 금리가 커지니까 손실률이 수십 프로까지 내려갔을까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투자자들이 억장 터질만 하잖아요. 사실은 독일 축구팀이 경기를 한 상대가 굉장히 약한 상대였던 거예요. 자, 편의상 옹산 조기축구회 이런 팀이라고 하자고요. 옹산 조기축구회랑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했어요. 독일이 이길 것 같나요? 질 것 같나요? 당연히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독일이 이긴다에 돈을 걸었어요. 근데 막상 경기를 했는데 이변이 벌어진 거예요. 옹산 조기축구회가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독일이 진다에 돈을 걸었던 곤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곤이라는 사람은 대박이 났겠죠. 독일이 이긴다에 걸려 있었던 막대한 양의 돈을 혼자서 다 독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스포츠 토토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기는 쪽과 지는 쪽에 둘 다 돈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DLF 투자자들은 이기는 데만 돈을 다 걸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니까, 축구 강국이니까. 옹산 조기축구에 독일이 지겠어요? 말하자면 독일은 경제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독일처럼 견고한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았던 거죠.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 변동의 양방향에 동시에 자본이 베팅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손실이 난다면 반대쪽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베팅해서 수익이 난 주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금리가 견조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견조하면 베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겼을 때의 배당률은 크지 않아요. 한 자릿수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마이너스 금리에 베팅했던 쪽은 반대쪽에 많은 돈이 걸려있는 낮은 확률에 베팅한 만큼 실제 마이너스 금리로 바뀌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나갑니다. 이거 어딜 봐도 내기 같지 않아요?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내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금감원장님이 갬블이라고 하신 건 표현상의 아쉬움이 있어요. 갬블이 아니라 내기라고 하셨으면 분위기가 똑같이 안 좋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파생상품은 악마의 음식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스포츠 토토에 걸린 많은 돈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지능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파생상품 또한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에 해칭이나 레버리징 같은 메커니즘을 더해줌으로써 금융시장이 진흥되는 효과, 금융시장이 더 풍부해지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기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스포츠 토토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기에 돈을 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승패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데 아무 고민 없이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 사태의 진정한 심각성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 파생 상품의 승패 구조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고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걸 모른다면 그건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좀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자,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실용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런 승패 구조를 이해한다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내기에는 전 재산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려도 되는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 그걸 상당히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낮은 확률에다가 조그만 돈을 집어넣은 거니까 큰 타격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맞추게 되면 그 리턴의 크기가 막대해지는 거죠. 영화 빅쇼트에서 브라운필드를 운영하는 두 젊은이들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죠.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 뭐 블랙스완 이런 책들로 유명한 나심 탈레브도 비슷한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해요. 90%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돈을 걸고 나머지 10%의 자산을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쪽에 돈을 건다. 이런 확률 기반의 바벨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파생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 뭐가 걸려있을지 모르는 곳에는 내 피 같은 돈을 때려 넣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죠? 모르면 안 하면 된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